10월 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발병 원인을 알 수 없어 어린이 궤질로 불렸던 소아 다기관염증 증후군 환자가 국내에서도 처음 확인됐습니다. 11살, 12살 남자아이 2명으로 코로나와의 관련성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질환은 지난 4월 유럽에서 처음 보고된 이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경기 포천시 한 군부대에서 3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병사들의 휴가와 외출이 제한된 상태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거라 원인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 포함해 닷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지만 추석 연휴가 막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간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미리 보는 정치부회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기 위해 병원 밖을 나서는 돌출 행동을 했습니다. 격리 지침을 어기고 경호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앞서 1차 확진을 받고서도 이를 숨겼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외교부가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강경화 장관의 배우자가 요트 구입을 위해 미국에 갔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특히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강 장관의 거취를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조금 전 결심 공판에서 전두환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씨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전두환 씨는 오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지만 선고 때는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도 다룰 뉴스 많습니다.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네, 아주 오랜만에 회의를 진행하는 상황이네요. 반장님 아주 반갑네요.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닷새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산발적인 집단 감염 이어지고 있고요. 조금 전에 저도 얘기했지만 경기도 포천의 한 군부대에서 36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전국적인 이동에 따른 이른바 조용한 전파 여부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고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 건강한 연휴를 보내라는 인사가 많았던 명절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나서는 처음 맞는 명절이라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던 추석이었습니다. 자, 일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3명입니다. 9월 30일을 제외하곤 연휴 기간 내내 신규 확진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지만 연휴 기간 검사 건수가 줄어든 것 등을 고려하면 안심할 만한 수치는 절대 아닙니다. 감염 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9% 내외를 유지하고 있고 병원,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19가 확실한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런 상황입니다.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지역 발생은 64명이었는데요. 각 지역별로 보면요. 경기 25명, 서울 19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에서만 44명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수도권에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5명과 4명 환자가 새로 나왔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강북구의 북서울 꿈의 교회와 관련해서 10월 3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경기도 양평군의 건설업 근로자와 관련하여 3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는 총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천 부평구의 지인 모임과 관련하여 9월 30일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접촉자 조사를 통해 현재까지 총 1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군부대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부대에서 무려 36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병사 33명, 간부가 3명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오전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부대 인원 240여 명 전수 검사를 실시했는데 여기에서
한꺼번에 확진이 나온 겁니다. 자, 문제는 해당 부대의 병사들의 휴가와 외출이 사실상 제한된 상황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먼저 해당 부대에 대해서는 병력 이동을 통제한 가운데 역학조사와 진단검사를 진행 중이며 시설 방역, 소독 등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재반 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지금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인근 부대 등을 대상으로 추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방역 당국이 걱정하고 있는 건 또 있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인 이동으로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겁니다. 고향이나 여행지를 방문하신 분들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분들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증상 여부도 전화 등으로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 잠복 기간 등을 고려하면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까지가 최대 고비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이 추석 연휴에 따른 확산을 막기 위해 이번 주 일요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지정해서 보다 높은 수준의 방역과 거리 두기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해와 비교해서 이번 연휴 이동량이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작년에 비해 고속도로는 86%, 고속버스는 45%, 철도는 43%로 이용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부모님, 친지와의 반가운 만남도 미루고 방역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연휴 기간 병원, 선별진료소 등에서 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연휴 기간 방역에 동참해준 국민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특별 방역 기간으로 보낸 특별한 추석이었지만 국민들께서 협조를 잘 해주셨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선별진료소는 정상 운영되었고 의료진들은 연휴도 반납한 채 코로나와의 전선을 지켰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들은 모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입니다. 거듭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두가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간입니다. 줄었다고는 해도 연휴 기간 동안 이동한 총 인원수가 3,1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번 주말까지는 특별 방역 기간이 이어지고 추석 연휴로 인한 코로나의 확산을 최소화시켜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우려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천절 집회였죠. 개천절 대규모 집회 개최 시도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했는데요. 서울 시내에 예정됐던 집회 대다수가 취소됐고 법원의 허가로 일부 차량 집회만 열렸습니다. 서울 광화문에는 혹시나 모를 돌발 집회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버스 이른바 차벽이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9일 한글날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단체에서는 다가오는 한글날에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집회를 준비 중인 단체에서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등은 집회 차단은 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다 이런 입장이고요. 광화문 광장에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은 재인 산성이 국민들을 슬프게 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사실상의 코로나 계엄령이 선포됐던 것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 법원이 인정한 집회의 자유까지도 시위의 자유까지도 사실상 방해하고 금지하는 공권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정부 여당은 방역을 위한 적절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개천절 집회를 8.15 수준으로 풀어놨을 때 또 3차 대유행이 왔을 때 그걸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방역에 책임 있는 당국으로서는 매우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의 의견, 여론도 어제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 과도한 대응이냐, 적절한 대응이냐. 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당분간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서 관련 이야기 좀 더 해보죠.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 73명, 추석 연휴 조용한 전파 여부 촉각. 네, 한글날에도 이제 같은 논란이 이제 재현될 걸로 보이네요. 네, 반장들 추석 연휴 잘 지냈나 모르겠습니다. 최 반장은 아까 출근하면서 일하고 싶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출근하더라고요. 네. 네, 몸이 되게 근질근질하더라고요. 그래요? 너무 길게 연휴가 길다 보니까 빨리 좀 출근을 해서 저는 괜찮던데. 회의도 하고 싶고 무엇보다 네. 국장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알았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 얼굴 빨개졌어요. 거짓말하느라고. 자, 좋습니다. 자, 개천절 집회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볼게요. 다행히 이제 큰 집회는 없었고 조 반장 일부 차량 집회만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의 엄정 대응 방침과 법원의 불허 등으로 대규모 집회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일부 차량 집회가 있었는데요. 서울행정법원이 집회단체의 집행 정지 신청 2건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두 집회 모두 각각 차량 9대가 제한에 열렸는데요. 한 집회는 정강훈 목사가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과 조국 전 장관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 그리고 추미애 장관 광진구 자택 인근 등을 거쳐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다른 집회는 서울 강동구 구분다리역에서 강동 공영차고지까지의 경로로 차량 시위를 열었습니다. 네, 경찰은 개천절 당일 돌발 집회 등에 대비해 서울 도심에 경찰력 180여 개 부대 1만여 명, 만여 명을 투입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광화문 광장 등 차량 검문소 90곳이 운영이 됐고요. 이 광화문에서 대한문에 이르는 세종대로 일대 도로와 인도 주변으로 경찰버스 300여 대가 동원된 이른바 차벽도 세워졌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또 1, 2호선 시청역, 3호선 경복궁역을 오후 5시까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자,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는 일부 단체가 광화문 광장 주변에서 기자회견 등을 갖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충돌 없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신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전에 지금 이제 고 반장도 얘기했던 이제 집회 관련한 언급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고 협조해준 국민께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천절 집회도 함께 언급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경찰도 방역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우려가 컸던 개천절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을 유발하지 않게 철저하게 대기하여 빈틈없이 차단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께서도 적지 않은 교통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조를 해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가 한글날에도 집회를 열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죠. 정부 여당은 지금 조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언급을 했지만요.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죠. 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요, 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일부 단체는 한글날 집회를 또 예고했다라면서 이 불법 집회나 방역 방해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경찰은 한글날에도 불법 집회를 원천 봉쇄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리고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일부 단체가 한글날에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집회 준비 단체에서는 이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이 불법 집회 시도를 즉각 중단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정의 입장도 들어봤지만요. 오늘 또 김창룡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거기서도 이제 개천절 차벽 조치는 어쨌든 방역을 우선시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한글날에도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정부라든지 여당이라든지 또 경찰의 입장은 이제 확실한 것 같고요. 개천절 집회 대응 방식을 놓고서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갑론을박이 한창이라면서요. 발음이 좀 이상했습니다. 제가 방금, 숨을 좀 오래 참아가지고 숨이 좀 모자르신 거, 숨이 약간 모자랐어요. 지금. 오랜만에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놀랐죠. 예. 네. 일부러 그랬어요. 일부러.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조 반장. 네. 네, 개천절이 오늘까지도 국민의힘은 정부의 집회 차단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대위에서 정부가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쌓는 모습이라면서 국민이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력과 버스를 동원해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했는지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집회에 찬성하지 않았지만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건 단호히 비판하고 반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정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서 방역을 이유로 이렇게 산성을 쌓고 90여 군데나 검문소를 설치하고 10,000명의 경찰이 동원되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 당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또 집회를 찬성도 하지 않지만은 국민이 가진 헌법상의 권리, 법원이 인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단호히 비판하고 반대합니다. 네, 여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대응을 두고 국민 생명 수호를 위한 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방역은 준전시 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오히려 야당도 성역 없는 협조를 위해 집회는 강력하게 자제 권고를 했어야 마땅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찰의 봉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라면서 차벽 운운하면서 보수 집회를 변호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어떤 국민의 목소리도 차단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위기입니다. 지난 8.15 집회로 촉발된 위기가 이제 겨우 진정세에 접어들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을 정치적 목적과 바꾸는 일에 동참하지 말 것을 국민의힘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 발언을 들어봤고요. 정의당이나 열린민주당 등 이제 다른 야당 쪽 반응은 어때요? 네,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추석 연휴 들어가기 직전에 입장을 냈었습니다. 이 대변인 논평을 통해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경찰이 감염병 확산 위험과 관련이 없는 비대면 시위마저도 주요 도시 교통 소통을 이유로 전면 금지 통고하고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서의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민주당은 경찰 버스에 둘러싸인 기본권의 제한은 유감이지만 정부의 고충도 이해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정부 여당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광화문 차벽은 감정선동 방역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칫 공동체의 안전을 위험할 수 있기에 부득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자유를 제약하게 된 정부의 고충을 이해합니다. 경찰버스에 둘러싸인 기본권의 제한은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지난 8.15 사태의 후유증에 대해 당시 집회 주최자들과 동조자들의 진지한 고민과 반성이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장벽을 쌓으려면 코로나가 있는 전국 곳곳에 붐비는 곳에 장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즉각 코로나 선동 정치를 멈추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코로나19 방역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른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으면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거죠? 네,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어기면 최고 10만 원의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요. 자, 일단 거리두기 단계나 각 지역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는 달라질 수는 있는데 이 거리두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는 곳, 예를 들면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또 집회와 시위장, 그리고 이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하죠. 자, 이외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도 그렇지만요. 조 반장, 그 마스크를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의 마스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 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는 써도 됩니다. 다만 망사형 마스크나 마스크 한쪽에 밸브가 있는 이른바 밸브형 마스크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손수건이나 목도리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마스크 착용 방법인데요. 턱까지 내린 턱스크나 코는 가리지 않는 코스크 등 엉터리로 마스크를 쓰고 있는 분들 많은데 턱스크, 코스크 모두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야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어린이 괴질로 보통 불렸었죠. 지난 봄부터 유럽과 미국 등에서 번진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공식 확인이 됐다는 거죠? 네, 오늘 이 중대본이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국내 소아 다기관 염증 증후군 신고 사례가 모두 7명이 있었는데
이 역학조사와 실험 그리고 검사 또 전문가 회의 결과 등을 거쳐서 이 가운데 2명이 관련 환자로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각각 11세 그리고 12세 남자아이고요. 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거나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두 어린이 모두 이미 증상이 나아져서 퇴원은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앞서 이제 고 반장이 여러 번 강조했지만요. 지금 닷새째 두 자릿수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는 있지만은 추석 연휴가 지금 막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 73명, 연휴 기간 확산 여부 촉각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병원 밖에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깜짝 외출을 했습니다. 동행한 경호원들을 감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비판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상태는 호전됐지만 초기에는 산소 치료를 받고 중증 환자에게 처방하는 치료제까지 투약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신혜원 반장이 관련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느릿하게 지나가는 검정색 차량, 이 뒷좌석에 앉은 남성이 인사하듯이 손을 흔듭니다. 마스크로 얼굴 절반은 가려도 숨길 수 없는 존재감, 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이틀차에 접어든 현지 시각 4일 오후, 이렇게 차를 타고 외출을 단행했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인 병원 앞 도로를 마치 카 퍼레이드 하듯이 느릿하게 가로질렀습니다. And they've been out there for a long time, and they've got Trump flags, and they love our country. So I'm not telling anybody but you, but I'm about to make a little surprise visit. 네, 설마 했지 진짜 나갈 줄은 백악관 출입 기자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아주 흥미로운 여행에 비유하면서 책이 아니라 학교에서 배우듯이 진짜 코로나를 배웠다. 곧 당신들에게도 알려줄 생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특유의 허세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듯이 엄지손가락을 척하니 치켜들기도 했죠. I'll be back. I think I'll be back soon. And I look forward to finishing up the campaign the way it was started and the way we've been doing, and the kind of numbers that we've been doing. 이 같은 돌출 행동에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건재함을 과시하는 건 좋은데 그 과정에서 확진자의 격리 지침을 어긴 데다가 함께 차에 탄 이 경호원들을 위험에 노출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보시면요, 트럼프 대통령 뒤쪽에 최소 2명의 비밀 경호국 요원이 숨어 있고 또 조수석에는 투명한 안면 보호대를 착용한 요원도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한 월터 리드 병원의 한 의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을 인세니티, 그러니까 미친 짓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요원들은 모두 14일간 격리해야 하고 정치적인 쇼에 동원되느라 목숨까지 걸어야 했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의 차량은 총알뿐만 아니라 화학 공격을 막기 위해서 철저히 밀폐된다면서 전파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격리 중 업무 연출 의혹까지 불거졌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에서 뭔가 서명하는 듯한 사진을 공개했고 이걸 장녀인 이방카 보좌관이 공유하면서 그 어떤 것도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그를 막을 수 없다라고 첨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진들을 분석해 보니까 10분 단위로 찍힌 장소가 달라진, 다시 말해서 연출 가능성이 있는 사진이라는 겁니다. 또 1차 양성 판정을 받고도 이걸 숨겼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목요일 저녁 방송 인터뷰 전에 1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왔지만 정작 인터뷰에서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말했다라면서 그는 자신의 1차 결과는 물론이고 측근들의 확진 사실을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의 규정상 2차 유전자 증폭 검사까지가 정석이라고는 해도 적절한 초기 대처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건강 상태일 겁니다. 본인의 주장대로 내일 퇴원이 가능한 건지 조금 더 치료를 해야 하는 건지 일단 의료진의 소견은 이렇습니다. And if he continues to look and feel as well as he does today, our hope is that we can plan for a discharge as early as tomorrow to the White House where he can continue his treatment course.
네, 다행히도 조만간 퇴원이 가능할 거다라는 설명입니다. 다만 의료진은 입원 초기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면서 하루 전만 해도 강하게 부인했었던 산소 공급 치료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습니다. I was trying to reflect the upbeat attitude that the team, the president, that his course of illness has had. It came off that we were trying to hide something, which wasn't necessarily true. So here I have it. He is the fact of the matter is that he's doing really well.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상태가 좋지 않아 우려된다라는 백악관 관계자 발의 기사가 나오자 어떤 빌어먹을 놈이 그런 이야기를 했냐라면서 F자로 시작하는 비속어까지 써가면서 색출을 지시했다라는 미국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관계자 발언의 당사자 마크 메도스 비서실장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브리핑장에서 이마를 감싸시고 있는 이 사진이 말 못할 고충을 엿보이는 듯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산소 치료와 함께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이라는 약물 치료도 함께 받았습니다. 덱사메타손은 산소 부족을 겪는 중환자에게 주로 처방이 되고 WHO 역시 중태이거나 심각한 환자에게만 덱사메타손을 투여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Yeah, yesterday there was another episode where he dropped down about 93%. He doesn't ever feel short of breath, and we decided that in this case, the potential benefits early on the course probably outweighed any risks at this time. 차기 미국 대선 날짜는 11월 3일,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에게 약 10%포인트 격차로 뒤지고 있는데요. 깜짝 북미 대화랄지 이 지지층을 결집할 만한 10월의 서프라이즈, 이렇게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증세가 더 나빠지면 그가 마스크 필요 없거든 했던 과거가 발목을 잡을 테고, 정반대로 트럼프의 코로나 극복기라는 극적인 반전 드라마를 연출할 수도 있을 겁니다. 대선의 유불리를 떠나서 고령의 고위험군인 트럼프 대통령이 무사히 쾌차하길 바라봅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확진 트럼프의 깜짝 외출, 의료진 잃으면 내일 퇴원입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깜짝 외출을 했죠. 이제 병원 밖에 있는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서 나온 거고요. 아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입원한 그 병원의 한 의사가 미친 짓이다, 이런 이제 코멘트도 했잖아요. 사실 대통령이고 누구고를 떠나서 저는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제 방역, 이제 격리 수칙을 어긴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실제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틀째인 현지 시각 4일 오후 5시 20분쯤이었는데요. 입원 중이던 이 월터 리드 군 병원 앞 도로에 이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보시는 것처럼 깜짝 등장을 한 겁니다. 사실 등장하기 전에 트위터에다가 깜짝 방문을 준비했다라는 영상 메시지를 올려서 설마 하긴 했었는데, 백악관 기자단에게도 알리지 않고 진짜로 저렇게 차를 타고 나간 겁니다. 자, 노타이 정장에 검은 마스크 차림이었고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도 USA를 외치며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했습니다. So it's been a very interesting journey. I learned a lot about COVID. I learned it by really going to school. Going to be letting you know about it. In the meantime, we love the USA and we love what's happening. Thank you. 네. 자,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좀 짐작은 됩니다.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고, 또 상태가 안 좋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나 아직 건재하다라는 사실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코로나를 이긴 영웅 스토리 이런 걸 좀 만들고 싶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국이 퍼뜨린 바이러스를 이겨낸 또 미국 대통령, 이런 또 컨셉으로 아마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무리한 그런 행보였고, 그 한 바퀴 돌고 난 다음에 바로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네, 다행히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네. 손만 차 안에서 흔들다가 들어갔는데, 정확한 외출 시간을 제가 체크할 수는 없었지만 이 CNN 등 미국 언론이 중계한 화면을 보면 카메라에 잡힌 시간은 약 20초 정도, 그러니까 1분도 채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말 그대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외부 활동도 못하고 연설이나 TV 토론도 못하니까 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그런 노림수 아니냐, 이런
분석이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요. 혼자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또 큰 문제인데요. 일단 운전자가 한 명이 있고 조수석에 한 명이 탔고 트럼프 대통령이 앉은 뒷좌석에 최소 2명의 비밀 경호국 요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이 방탄 그리고 화학무기 공격을 막기 위해서 밀폐된 트럼프 대통령의 차량에 함께 탑승을 한 거고요. 이걸 두고서 미국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정치 쇼를 하기 위해서 요원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조반장, 그럼 아까 이제 그 신반장이 소개했던 그 업무 보는 사진이 있잖아요. 그게 네. 이제 병원에서 업무 보고 있는 그런 사진인 거죠? 네, 그 사진이 좀 준비가 아마 됐을 텐데요. 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 책상 앞에 앉아서 무언가 저렇게 서명하는 지금 모습을 저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사진을 보시면 뒤에 뭐 성조기도 좀 보이는데요. 큰딸 이방카 백악관 선임 보좌관이 이 사진을 트위터로 공유를 하면서 그 어떤 것도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을 저 사진이네. 성조기가 있는 사진. 성조기가 저 사진입니다. 예. 저기도 병원인 거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백악관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네. 꾸며놨네요. 네. 네, 이방카가 그 어떤 것도 국민들을 위해 일하는 걸 멈출 수 없다 이렇게 글을 달았는데요. 그런데 이날 올라온 사진들의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보니까 각각 10분 차이로 다른 장소에서 찍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본 게 아니라 업무를 보는 것처럼 연출을 해서 소위 백지 서명 장면을 찍은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백악관 관리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10건의 문서에 서명을 했고 2건을 공개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백지라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가 됐군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양성 판정 사실 또 초기 건강 상태를 숨기려 했다. 이런 의혹도 지금 추가로 제기된 상태죠. 네, 일단 지금 이 코로나 검사 같은 경우는 2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1차로 신속 검사를 하고 2차로 보다 정밀한 유전자 증폭 검사, PCR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물론 이 PCR 검사의 이 정확성이 가장 높겠지만 1차 신속 검사 역시 이 결과가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일 밤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하기 전에 1차 신속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인터뷰에서는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일 새벽 1시쯤 최종 확진 결과를 트위터에 공개한 겁니다. 네, 절차상 이제 최종 결과를 기다렸다 이렇게 해명할 수는 있겠지만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악관 내에 대처가 좀 이제 미숙했다 또는 일부러 여러 가지 상황을 숨겼다 이런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나저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 코로나에 감염됐는지가 또 큰 이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주치의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지 72시간, 72시간이 됐다고 말을 했다가 나중에 셋째 날을 잘못 말했다라고 정정을 해서 의혹이 더욱 증폭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때가 공개를 했을 그때가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사실이 공개된 지 36시간 정도밖에 안 된 시점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현재 가장 유력한 감염 경로로는 지난달 26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이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후보자 지명식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본인도 괜찮다고 하고 의료진도 이르면 내일 퇴원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퇴원하면은 이제 백악관에서 어떻게 또 위험하지 않게 또 진무를 볼 수 있을까요? 아무튼 백악관에서 이제 뭐 진무를 보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인데 아까 이제 신반장도 얘기했지만은 초기에 중증 환자에게 투약하는 텍사메타손이죠, 이름 맞죠? 투약이 됐다는 거죠. 네, 의료진이 현지 시각 4일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확진 이후에 이 2차례 혈중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뒤늦게 밝힌 건데요. 산소 포화도 저하에 대응하기 위해 덱사메타손을 복용을 했고 덱사예요? 네, 덱사 미안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조금 강조를 하신 것 같은데 덱사메타손을 복용을 했고요. 당분간 계속 처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덱사메타손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의 시험 결과 코로나19 이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상당히 낮추는 것으로 확인이 돼 이 주목을 받은 치료제인데요. 미국 언론들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치료제를 쓴 건 뭐 그만큼 좀 상태가 가볍지 않았다라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Well, on the status, I spoke with the chief of staff this morning, and the good news is the president feels very well, and he actually wants to get back home to the White House and get back to work. But I think he's going to stay at Walter Reed for at least another period of time.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직전에 북미 대화를 통해서 소위 반전을 꾀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10월 서프라이즈였는데 그거는 미뤄지는 그런 분위기고요. 일단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한도 연기가 됐습니다. 일본만 왔다 간다는 거죠.
이번 그 주말 추석 연휴 사이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두 쾌유를 비는 그런 친서를 보냈다는 거죠. 네, 문 대통령이 지난 2일에 각별한 위로와 격려를 전한다라는 친서를 보냈고요. 또 지난 3일에는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 위로 전문을 보낸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이 전문의 내용을 보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에게 위문을 표한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라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 다른 정상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즉각 위로 전문을 발송하고 내용까지 공개하는 건 좀 이례적인 행보라는 분석이 있고요. 이건 또 11월 미국 대선과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기 바란다 이렇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를 두고 중국 관영 언론들은 시 주석이 대국적인 풍모를 보여줬다 이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 책임론을 두고 미중두 정상이 공방을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이건 좀 이전과 좀 결이 다른 태도로 보였습니다. 그래요? 뭐라고 올렸는데요? 네,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화충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 미국은 4만 7천 명이 넘는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했고 600여 명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다라고 하면서 모든 미국인 환자들이 대통령과 똑같은 최상의 치료를 받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인들이 대통령과 비슷한 같은 치료를 받지 못한다. 이런 걸 좀 돌려서 비꼰 듯한 그런 말투였는데 자, 이 화충잉 대변인은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국경절 축제를 즐기는 우한 주민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올리면서 보라, 이들이 중국인들이다. 들어라, 이것이 중국인의 목소리다.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 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르면 내일 퇴원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험군이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이제 비만이기 때문에 조기 퇴원이 위험하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좀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트럼프 깜짝 외출 논란, 의료진 이르면 내일 퇴원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봅니다. 아들의 군 휴가 문제로 수세에 몰렸었죠. 추미애 법무장관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 수사로 혐의 없음이란 결론이 나오자 야당과 일부 언론이 거짓말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받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보내야 했던 이번 추석 연휴. 유독 이번 추석이 특별했던 분이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아들의 군 시절 휴가가 논란이 됐죠. 추석 밥상머리 민심이 걱정이었나 봅니다.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며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그것도 연일 시리즈물로 말입니다. 연휴 첫날엔 사건 규정부터 시작했습니다. 정치 공세의 성격이 짙은 무리한 고소 고발로 인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력을 소모한 사건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추 장관이 소모됐다고 생각한 그 국력 뭘까요? 추 장관의 트레이드마크죠. 바로 검찰 개혁입니다. 추석 이튿날엔 상관의 폭언과 폭행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죠. 고 김홍영 검사를 소환했습니다. 검찰의 삐뚤어진 조직 문화를 비판하며 검찰 개혁을 강조한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본인이 지키지 못한 약속을 대신 실행해줘 대단히 감사하다고 말입니다. 연휴 사흘째인 지난 2일 추 장관이 본론을 꺼냈습니다. 9개월간의 전말이란 제목으로 4,000자가 넘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하나하나 반복했습니다.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자 이번엔 야당과 보수 언론이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이 말한 거짓말 프레임, 바로 이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급부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억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을 마셨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걷는 것은 분명히 전화를 걸어보라는 뜻일 텐데 검찰과 추 장관 측은 보좌관이 직접 전화를 한 것은 모른다. 보좌관이 모두 알아서 했다. 이렇게 꼬리끈질을 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국회 회의장에서 얻어낸 몇 가지 답변을 짜깁기에 자신을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을 했는데요. 아마 이 답변들을 이야기한 듯 싶습니다.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 장관은 아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 보좌관에게 아들과 통화해달라고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또 자신이 전화번호를 주기 전에 보좌관과 지원 장교가 이미 병가 연장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았던 사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연락처를 준 것만으로 지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추 장관은 경고의 메시지도 날렸는데요. 무책임한 의혹 제기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는다면 이른 시일 안에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 장관의 반격에 야당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추로남불, 추한무치 여러 가지 사자성어를 만들어내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묻혀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제대로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이번 추석 민심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추 장관이 경고한 법적 조치 먼저 밟겠다며 역공도 폈습니다. 항고 절차가 남아있지만은 검찰에서 이 점이 제대로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특검을 추진해서라도 명백히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야당으로선 호재입니다. 인사청문회나 대정부 질문과 달리 국감은 증인 선서로 시작을 합니다. 허위로 답변을 하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은 물론이고 추 장관의 아들과 남편 그리고 이번 일을 처음 공론화한 당직 사병까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해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검찰 수사가 끝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지만 추 장관 아들을 둘러싼 정치권의 다툼은 쉽게 끝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지난 3월이었죠. 외교부는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선언하자 예방 조치를 취한 겁니다. 현재까지 7개월째 유지 중입니다. 귀국 지원을 포함한 영사 조력을 지속 제공하면서 특별여행주의보를 추가 연장하는 방안 등도 필요에 따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해외여행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머쓱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강 장관의 남편이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겁니다. 급한 용무 때문인가 싶기도 한데 알고 보니 요트를 구입해서 카리브해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정부에선 이런 당부까지 했었죠. 코로나19라는 전쟁에 준하는 사태라면서 말입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5일간의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예년 같으면 가족 친지를 만날 생각에 마음 설렐 이 즈음에 재난안전과 관련하여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이번 추석은 부모님과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강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만 남편에게 귀국하라고 이야기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이 결정에 떠났다며 워낙 오래 계획했고 미루다 간 것이라면서 말입니다. 강 장관의 남편은 출국 전 언론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루 이틀 내로 코로나19가 없어질 게 아니라면서 정상 생활을 어느 정도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모든 것을 다른 사람 신경 쓰면서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 모르는 국민도 있을까요? 추석 연휴에 터진 갑작스러운 악재에
더불어민주당은 서둘러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 그것도 여행 자제 공고를 내린 외무부 장관의 가족이 하신 행위이기 때문에 저희는 적절하지 않은 행위를 하신 거다, 부적절한 행위를 하신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은 방역도 내로남불이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부모에게 부모 산소에 성묘도 가지 마라 그러고 고향 어른들에게 인사도 가지 마라 그럽니다. 심지어 해외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결혼 날짜는 다 잡았는데 부모가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 화상 결혼까지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 정부의 하도 그 강력한 단속 지침과 자제 요청에 응하는 거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착하신 분들이에요.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극도의 절제와 인내로 코로나19를 견뎌온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의 공세가 거세지자 여당 일각에선 반격에도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죠. 국민의힘 민경욱 전 의원을 소환한 겁니다. 이건 국민의힘이 통째로 손들고 반성해야 될 문제죠. 국민의힘이 말렸어야 되지 않느냐? 대한민국 사법제도를 지금 인정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해도 나가서 출석해가지고 재판 받아야 되죠. 재판 기피했죠. 그리고 나가지 말라는 여행, 본인의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갔지 않습니까? 네. 일부에선 개인 사생활 문제까지 따져야 하느냐, 격리 기간만 지킨다면 방역 관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요즘 강 장관 남편의 이야기가 썩 기분 좋은 뉴스는 아닌 듯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미애, 사과 없을 땐 법적 대응, 야, 후한 무치. 네, 추미애 장관 관련한 그 논란은 오늘 이제 국방위에서 또 파행으로 이어졌는데 그 얘기는 뒤에 최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강경화 장관 남편을 둘러싼 논란 계속해서 번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신 반장, 강 장관이 오늘 추가로 내놓은 입장은 없어요? 네, 강경화 장관이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 논란이 확산하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 교수 본인도 굉장히 당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계속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면서 이 교수와 계속 연락은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언론에 이 송구스럽다라는 입장을 밝힌 강 장관은 논란 확산에 부담을 느낀 듯 오늘은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면서 일정을 소화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전 8시 전후에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출근을 하면서 평소 이용하던 2층 로비 대신에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사무실로 이동을 했습니다. 취재진이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거 의식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많고요. 한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는 오늘 새벽 자신의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네. 자, 추미애 법무장관이 추석 연휴 동안에 SNS에 많은 글을 올렸고요. 그중에 고 김홍영 검사 관련한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이제 검찰 개혁과 이제 연관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마침 또 검찰이 김 검사에게 고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고발됐죠. 전직 부장검사를 조사했다면서요. 네, 김대현 전 부장검사인데요. 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주에 이 김 전 부장검사를 불러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요, 지난 2016년 5월 이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대검 조사 결과 이 김 검사의 상관이었던 이 김 전 부장검사가 2년간 상습적으로 폭언 또 폭행을 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같은 해 이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는데요. 이 해임 결정에 불복을 해서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3월 패소했습니다. 다만 대검은 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이 김 전 부장검사를 고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반장, 이번 수사가 대한변협이 고발해서 이루어진 거죠? 맞습니다. 대검은 고발하지 않았던 건데요. 지난해 8월 김 전 부장검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 변협이 이 강요와 폭행, 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한 겁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사건 배당 뒤에도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만 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유족 측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지난달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피고발인인 김 전 부장검사가요, 이번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유족에게 따로 사과하고 싶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는 이제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김홍현 검사의 유족은 사과보다는 철저한 수사를 통한 처벌을 원한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네, 김 검사의 유족은 가해 부장검사가 사과하고 싶다는 사실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면서 김 검사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이 훌쩍 지난 시점에 사과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건 피의자의 사과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책임자에 대한 공소 제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16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 대리인과 함께 출석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네, 16일이면은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안건이 논의가 되는 거죠? 네, 일단 이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기소, 불기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심의위에선 형사 책임과 관련한 입장도 밝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첫 외부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인데요. 김 전 부장검사의 소환 조사도 10개월 만에 이뤄질 정도로 그동안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장 열흘 뒤에 이 심의위에 출석해 기소, 불기소 의견을 밝혀야 하는데요. 수사가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중앙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모레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야당은 추미애 법무장관을 주요 타깃으로 삼은 그런 분위기인데 여당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벼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2일 대검찰청 국감이 예정돼 있는데요. 일부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후보 1위로 오르기도 했죠.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여당 의원들의 날선 질문들이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윤 총장 장모와 부인 김건희 씨의 고발 사건, 또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채널A 기자 강요미스 의혹 등이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윤 총장과 가족이 고소 고발된 사건을 형사 1부에서 형사 6부로 재배당하고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또 한 번 작심 발언을 내놓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고요. 네, 지난 2013년 국감 때였는데요. 당시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었던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조사 사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된 마당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면서 작심 발언을 했었는데요. 당시 박근혜 정권과 검찰 간부들에게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폭로를 했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어록을 남긴 것도 이때인데요.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또다시 작심 발언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8월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한다 이렇게 밝혀서 정부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됐었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는요. 윤 총장이 이번 국감에서 곤욕을 좀 치를 거다 이런 분위기가 많다면서요. 네, 자신의 측근인 대검 간부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지난해 국감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윤 총장을 소위 받쳐줄 주위 사람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윤 총장이 국감에서 곤욕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다만 또 검찰 내부에서는 가족 문제 등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전망도 있기는 합니다. 한 검찰 간부는 이번 국감에서도 각종 정치적인 공세가 쏟아질 걸 총장도 당연히 예상하고 있지만 장모 의혹 등에 대해서 본인이 관여한 게 없다는 확신이 뚜렷해서 딱히 걱정은 안 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요? 네, 이 국민의힘이요.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남용해서 불법적으로 검찰 조직을 장악한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한동훈 검사장의 증언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한 검사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의 부당함을 폭로해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은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진흥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함께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한 검사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이고 정 차장검사 역시 서울고검에서 감찰 중인 상태라는 이유를 들어서 증인 채택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두환 씨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전두환 씨 관련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거죠? 네,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출고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주장해온 고 조비오 신부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서 검찰은 이번 판결로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주시길 바란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 씨는 책에서 이 조비오 신부를 향해 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표현을 해가면서 비난을 했었는데 사자 명예훼손은 이 허위의 사실, 일반 명예훼손과 달리
허위의 사실을 적시를 했을 때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고 한 걸 두고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한 것이니 이 헬기 사격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가 이번 이 재판의 가장 쟁점이 되는 건데요. 그러네요. 검찰은 여러 역사적 증거들을 통해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라는 입장이죠. 이 검찰은 이 역사적인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을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말로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반면 전 씨 측 변호인은 이 광주 상공에서는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헬기 사격설은 비이성적인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다라면서 맞서고 있는데요. 이 검찰이 수사한 내용은 추측에 추측을 더한 삼류소설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심 선고는 좀 추후에 잡힐 걸로 보이는데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그 선고기일에는 나와야 되죠, 그죠? 본인이 나오는 게 원칙인데 사실 네. 오늘도 나오는 게 원칙인데 나오진 않은 거죠. 아마 씨가. 선고 때는 나와야 될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가 추석을 맞아서 홍보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대변인이 사과를 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맥락이에요? 네, 일단 지금 저희 화면에 준비가 돼 있나요? 예, 지금 나가고 있는 저 포스터인데요. 이 보름달이 뜬 밤하늘을 배경으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에는 쉼없이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자, 이를 두고 이 코로나19로 엄중한 시기에 장관 얼굴을 홍보하는 거냐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온 겁니다. 얼굴 없이 노력하는 공무원과 의료진을 생각할 때 부적절하다, 출마용 포스터 같다, 이런 등의 지적이 나온 건데요. 자, 논란이 일자 결국 이 송영래 이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디자인 측면에서 문제가 돼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 물의를 일으켜 송구스럽다라는 사과를 냈습니다. 손 대변인은 매년 명절이 되면 장관 인사 메시지를 담은 이 카드 뉴스, 이 시계의 카드나 영상물을 만들었었다면서 이해를 구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제 K-팝 열풍의 주역이죠. 방탄소년단에 대한 병역 특례를 공론화하자는 주장이 오늘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고요. 네, 사실 정치권에서 여러 번 언급은 있었는데 그렇죠. 본인들이 언급을 한 적은 없었죠. 일단 나온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이 오늘 당 회의에서 이 BTS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1위를 통해서 1조 7천억 원의 경제 파급 효과를 냈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 가치는 추정조차 불가능하다면서 이제 BTS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전문 연구요원이나 예술체육요원은 대체복무제가 있지만 대중문화예술은 해당이 안 된다면서 한류야말로 미래 국가전략 사업인 만큼 BTS가 당사자가 돼야 한다라는 주장인 겁니다. 이 노웅래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우려가 되면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공적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판단하도록 하면 된다. 해외 독도 홍보 같은 사업에 무보수로 참여시키는 방법도 있다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병역은 민감한 문제잖아요.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아마 잘 거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추미애 사과 없을 땐 법적 대응, 야 후한 무치로 제목을 잡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21대 국회가 모레 7일부터 첫 국정감사에 돌입합니다. 이번 국감에서는요, 앞서 살펴본 추미애 장관 관련 논란을 포함해서 북한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 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창과 방패의 대결,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 공수처,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관련된 이슈, 그리고 앞서 보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배우자의 미국 여행 등 여러 현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뜨겁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자, 여야 원내 사령탑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 일제히 이번 국감에 임하는 자세를 밝혔습니다. 분량 극복, 민생, 미래 전환, 평화를 4대 중점 국감 의제로 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제대로 점검하겠습니다. 경제 실패, 탈원전, 태양광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수사 관련, 울산시장 선거 공작, 김정은 앞에만 가면 입도 뻥긋하지 못하는 굴종적 대북관계, 모든 난맥상들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국감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벌써부터 시동을 걸었는데요. 당 정책위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카드는 코드 인사입니다.
현 정부의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임원들을 모두 조사를 해보니까 약 17%가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또는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 그리고 여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나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자들 그리고 지역위원장들이 보은용 나눠먹기 인사의 특혜를 받고 주요 자리를 꿰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드 인사들의 자격을 철저히 따지고 자, 민주당은요, 야당의 이 같은 공세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 대표 이렇게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무니없는 공세는 사실로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는 정쟁을 해도 우리는 정책으로, 상대가 공세를 취해도 우리는 민생으로 대처했으면 합니다. 자, 야당이 가장 벼르고 있는 이슈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격 사건입니다. 여러 상임위를 관통하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국방위와 외통위, 정보위 등 이 외교안보와 관련된 상임위뿐만 아니라 이 숨진 공무원이 소속된 해수부를 담당하는 농해수위, 또 사건 조사를 맡은 해경, 해양경찰을 관할하는 행안위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통령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는 야당 입장에서는 청와대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운영위도 빼놓을 수 없겠죠. 자, 국민의힘 사건 전후로 대통령의 행적을 낱낱이 파헤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번 국감과는 별개로 청문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하지만 민주당 이 청문회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군 당국만 조사해서 또는 우리 정부만 조사해서는 다 밝혀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공동조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에 공동조사를 하자고 그렇게 요청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말이죠. 국민의힘 오늘 이사를 했습니다. 한나라당 시절 이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파동으로 2004년 천막 당사를 거쳐 이 강서구 염창동 당사를 사용한 이후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여의도로 복귀를 했죠. 그리고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이름으로 2번의 대선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또 분당, 또 이어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 등 소위 당의 운이 기울었죠. 또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단촐한 영등포로 당사를 옮겼습니다. 온갖 기득권과 또 그리고 영육의 세월 여의도 당사 시대를 마감하고 서민과 또 중산층을 아우르는 그런 서민 계획 중심 정당으로 영등포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물론 결과만 놓고 보자면 활짝 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후 보수 진영을 통합해 탄생한 미래통합당 총선에서 참패를 했죠. 자, 이후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고 지난달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오늘 2년 만에 여의도로 돌아왔습니다. 하나. 아이 재미가 있네. 둘. 셋. 내려주십시오. 과거를 다 이제는 좀 잊어버리고 새로운 각오로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갖다 얻을 수 있는 서울시장과 부산 보궐선거를 승리로 이끌고 그다음에 이어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되돌아온다는 정권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기운이 좋은 터라고 합니다. 정말 제대로 잘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꼭 수권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십시다. 네, 새 보금자리에 자리를 잡은 당의 답은 당에 잇따른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라는 걸 목표로 내세운 겁니다. 자, 오늘 행사에는요, 지도부, 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젊은이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요. 당 대학생 위원들입니다. 당이 새 출발을 하는 만큼 새로운 얼굴 또 젊은 피를 수혈한다라는 상징도 있었을 텐데요. 다만 정작 당 중앙청년위원회에서는 잡음이 잇따라 나왔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소셜미디어에 올린 홍보물에 일부 위원들이 좀 부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해 관련된 청년들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자, 위원장도 이 표현으로 논란이 일었는데요. 박결 위원장, 지난해 자유의 새벽당을 창당해서 이 기성 보수 정치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왔던 인물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왜 청년들이 이탈하는지 아십니까?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 청년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유의 새벽당 네, 청년 퍼포먼스입니다. 네, 힘찬 박수 주십시오. 우파 정치인, 당신들이 죽은 것이지 우파 지지자들은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네, 이후 자신이 만든 당을 나와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했고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죠. 자, 이번 논란에 따른 징계 당사자는 아니긴 했지만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이 됐다며 앞으로 정치적 활동을 관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민의힘 2년 만에 여의도 복귀, 세터에서 정권 되찾겠다입니다. 조 반장, 국민의힘이 이제 2년 만에 여의도로 왔잖아요. 그 건물, 그러니까 새 건물은 아예 샀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2004년에 국민의힘 전신이었던 한나라당 시절에 차떼기 파동을 겪으면서 당사를 매각하고 천막당사에 그렇죠, 들어갔었죠. 천막당사. 예. 네. 이후에 염창동 단수화를 거쳐서 여의도로 돌아와 2차례 대선에서 승리를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등 이후 재정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8년 영등포의 당사로 이전을 했었습니다. 미 모든 당사들이 임대로 해서 생활을 해왔었는데 그러다 지난 7월 국회의사당 정문에서 약 5분 거리에 위치한 빌딩을 400억 원대에 매입했고 오늘 입주를 한 겁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과거를 잊고 새로운 각오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내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하고 2020년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온다는 각오로 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새 당사에서 곧바로 비대위를 개최했고요. 이제 어떤 이슈를 처음 던질 것인가 관심이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은 노동법 개정을 들고 나왔다고요? 네, 새 당사에서 진행된 첫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김종인 위원장은 노사관계를 개혁할 노동관계법을 개정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OECD 발표에 보면 141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소위 고용, 해고 이런 문제는 141개 중에서 102번째에 이르고 있고 거기에 노사관계라고 하는 것은 41개 국가 중에서 130번째에 달하고 있고 또 우리 임금의 유연성에 관련해서는 84번째의 위치를 차지하고 매우 후진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우리의 사회의 모든 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가져가려고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노사관계, 노동관계법을 갖다가 함께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달성이 매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시장에서 고용과 해고를 좀 더 용이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인데요. 자, 김 위원장은 노동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앞으로 4차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마찰이 예상될 수밖에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여당에서 쉽게 동의를 할지는 미지수인데요. 자, 김 위원장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공정경제 3법과 함께 노동법 개정 카드를 꺼내든 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도 지금 일각에서는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재계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공정경제 3법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 김종인 위원장은 공정경제 3법은 3법대로 하는 것이고 노동법은 노동법대로 따로 개정을 시도하자는 것이라면서 연계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이제 이틀 뒤 모레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앞서 이제 국회 발제에서 추미애 장관 얘기를 해봤고요. 그 이슈도 당연히 이제 가장 뜨거운 이제 쟁점 중에 하나고
그 밖에 이제 공무원 피격 사건이 아무래도 쟁점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야당은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벼르고 있습니다. 국방위에서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상대로 군의 초동 대응 실패, 그리고 외통위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초반 대처 및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위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한 해경에 대해서 집중 공세가 예상이 되고요. 특히나 야당이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운영위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이미 김정은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사과를 한 만큼 남북 공동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자라는 입장인데요. 특히 평화를 이번 국감 키워드로 꼽은 만큼 김 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하는 데 집중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하지만 야당은요, 이번 국감 외에도 청문회도 함께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연일 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정보들을 언급하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762는 북한군 소총 7.62mm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762로 하라는 것은 762로 사살하라는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잇따라 군 기밀을 공개하고 있다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몸에다 연유를 발라서 태우라는 북한군 통신을 우리 군이 입수했다라고도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주 원내대표가 어떤 경로를 통해 취득했는지 모르지만 기밀에 가까운 정보를 공개적으로 말하는 게 과연 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건지 되돌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애둘러서 비판을 했고요. 또 국방위 간사이기도 한 황희 민주당 의원은 이 주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서 이 수위가 매우 불안해 보인다. 이 출처도 근거도 없이 마치 곶감을 빼먹듯 국가기밀사항을 흘리고 있다며 이 국가와 국민이 위협받고 막대한 손실을 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국방위 국감에서 좀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지금 국방위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공무원 피격 사건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과 관련한 증인들을 무더기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은 이 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며 거부를 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탄국감이다라고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감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국방위는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증인은 일주일 7일 전에 증인 소환장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증인 출석을 요청할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인데 아무래도 여당 단독으로 좀 처리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한규호 간사는 간사직에서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국방위는 이제 증인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네요.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이틀 뒤 돌입하는 21대 첫 국감 여야 전방위 충돌 예고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한국여성운동 선구자 이효재 교수 별세입니다. 1세대 여성운동의 기틀을 닦은 이효재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별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두웠던 시절 빛나던 큰 별이었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는데요. 실제로 그가 살아온 100년 가까운 삶은 행동하는 양심 그 자체였죠. 가부장적인 사회에 맞서서 국내 처음으로 여성학을 도입하고 부모 성 같이 쓰기 운동, 호주제 폐지 등 마지막까지 양성 평등을 몸소 실천했습니다. 그의 삶이 담긴 책을 낸 작가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성 가운데 단 한 명도 이효재에게 빚지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가 척박한 땅에 홀로 꽃을 피운 용감한 여성이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최 번장이 그렇게 휴가가 아니죠. 연휴 때 저를 보고 싶었다고요? 아니, 전 테스 형이 더. 아, 테스 형. 나훈아 씨 공연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네.